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한 진짜 이유. 인재영입을 못한 거죠. 본인이 인재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나 보죠. 본인도 자신이 출마하리라고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미국에서 같은 대학에 연수를 했습니다. 만나서 맥주도 하고 토론회 같은 데도 다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요. 좋게 말하면 열정이 많은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사람이다.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아주 뭐 좋아 죽겠다 이런 표정 관리 중인가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오신환 후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동영 전 의장이 되는 것도 4월 29일 재보궐선거가 야권의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에 이어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권태호 정치부 장과 함께 정동영 전 의원 출마 어떻게 봐야 하는지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권태호 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습니까? 일단 돌직구 질문부터. 네.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나요? 네, 못했습니다. 근데 이 한겨레 신문 정치부장이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돌발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출마 선언에서 이런저런 밝힌 내용들은 있는데요. 뭐 그런 것 말고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한 진짜 이유, 핵심적인 그 이유, 그게 뭘까요, 도대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정동영 전 의장은 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인재영입을 못한 거죠. 본인이 인재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나 보죠. 원래는 본인은 애초 생각은 관악을에 나오고 싶지 않고 아마 내년에 전주쯤에 나오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정동영 전 의장 입장에서는 일단 야권 재편에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관악을이나 광주, 서 둘 중에 최소한 한 군데는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인재를 거의 거의 한 명도 영입하지 못했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영입에 실패했기 때문에 본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뭐 단순화시키면 그렇다고 봅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자,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동영 전 의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나요? 네, 본인도 자신이 출마하리라고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이틀 전까지도 출마를 안 하겠다고 화근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들도 막판에 궁지에 몰리면 이판사판 심정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럼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이 판사를 이판사판으로 봤기 때문인가요? 출마의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몰렸죠. 아무런 후보도 못 내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민모임이라는 모임이 존재 자체가 이제 부정당하는 상황이었고 네.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4개쯤 돌려봤는데 그 중에서 아주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한 30% 안팎에서 3명 후보, 정동영, 새정치연합의 정태호,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이제 각축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시간이 가면은 인지도가 높은 정동영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있다? 예, 그렇죠. 이 판단이 정말 주요했다 이렇게 네네. 보네요.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권태호 부장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정동영 의원이 계속 지역구를 옮겨가면서 출마한 것 같은데요.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정동영 의원은 지난 1996년에 15대 총선 때 전주 덕진에서 출마했죠. 그때 그 전국 최고 득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그리고 15, 16대 재선을 전주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 비례로 나왔는데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인해서 중간에 사퇴를 했죠. 그렇죠. 예, 사퇴를 했고 2008년도에는 동작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의원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정동영 전 의장의 행보가 꼬이는 것이 아마 이때였던 것 같은데 2009년도에 탈당을 하면서까지 전주 덕진에서 재보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욕을 얻어먹었고요. 그 이후에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복당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강남을에 나왔습니다. 강남을에 나와서 그때 또 패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나오게 된 거죠. 물론 강남을에 나올 때도 애초에는 서대문을을 본인은 내심 원했지만 강남을로 가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권태호 부장이 보시기에 정동영이란 정치인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뭐 떴다방이라고도 하고요. 뭐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은 도전자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 건 너무 미화한 것 같고요. 네, 정동영 전 의장은 굉장히 좀 이게 중첩되어 있는,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제 MBC 앵커를 했고 굉장히 화려하게 정치 무대에 데뷔했고 DJ 노무현 정부 때는 황태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통일부 장관을 했고 당의장을 했고 그렇죠. 대선 후보를 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던 엘리트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나중에 이제 탈당과 복당 이 과정에서 이 본인의 언행은
점점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쌍용차 농성 현장에 간다든지 그리고 통일 문제라든지. 근데 이것이 그 이전의 행보와 그 본인의 이미지와 이게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이 정동영 전 의장의 말은 굉장히 진보적인데 이미지는 오히려 중도처럼 보이니까 여기에서 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정성까지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양반 생각이 정말 저렇게 진보적인가? 지금도 지금 진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정치연합을 중도 보수로 밀어붙이면서. 그런데 제 양반이 채용하는 그 진보라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채택을 한 건지 정말 생각이 저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석규 기자는 미국에서 연수할 때 정동영 전 의원하고 뭐 같이 지내지 않으셨나요? 네, 같은 대학에서 연수를 했죠. 네, 정동영이라는 정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같은 대학에 연수를 했습니다. 가끔 뭐 만나서 맥주도 하고 토론회 같은 데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요. 그 양반이 굉장히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네. 뭔가 하지 않으면 굉장히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수, 휴식을 취하는 기간에도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토론회도 하고 바지런하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좋게 말하면 열정이 많은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사람이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 천신정이라는 말이 있죠. 네네. 임석규 기자가 천신정이라는 단어를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내 혁신운동을 주도한 세 사람을 네. 뜻하는 건데요. 왜 그런 별칭을 갖게 됐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2000년 무렵부터죠. 그러니까 16대 재선이 된 이후에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 세 사람이 이제 구태정치 타파, 그 동교동계 타파를 외치면서 이제 정치계의 그 상징처럼 떠올랐죠. 당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탈레반 3인방 이렇게 불렸는데 그렇죠. 저는 이 이름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는 게 맞겠다 해서 천신정, 정신천, 천정신 이렇게 하다가 천신정이 가장 그 어감이 좋아서 어감이 좋죠. 그렇게 쓰기 네. 시작했는데 다른 신문에서 그렇게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따라갔군요. 네. 탈레반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도 이제 남원정이니 이런 아류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남원정은 아류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혁신의 대상으로 지목을 받았던 권노갑 네. 전 고문이 이번에 정동영 전 의원 처신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15년 만에 지금 복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권노갑 상임고문이 지금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야권 분열하면 정치 생명 끝날 거다. 굉장히 상당히 이제 강하게 평소 그 양반이 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굉장히 독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2000년 12월이죠. 당시 권노갑 최고위원 면전,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면전에서 당시 정동영 최고위원이 이제 권노갑 최고위원의 이선 후퇴를 요구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실제로 이선을 후퇴를 했고 당시 정치적으로는 정동영 씨의 그 발언이 민심을 가까워시 전달한다는 측면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측면이 있었지만 권노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정계에 입문시켜주고 또 돈 대주고 사무실 내주고 그런 사람에 대한 등에다 빚을 꽂는 그런 배신행위라는 측면도 있었고 이중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럼 이번엔 권노갑 상임고문의 복수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원 유세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정태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측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경제정당이라든가 안보 중시 노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자, 실제로 그런 노선 논쟁 같은 게 벌어질까요? 아니면 그냥 정동영이라는 후보의 지명도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직력의 싸움, 이런 쪽으로 가게 될까요? 어느 쪽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저는 결국 후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프레임은 크게, 관악을 해서 프레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동영 전 의장이 바라는 것은 진보 보수 프레임일 겁니다. 네. 근데 그 프레임은 성립이 잘 안 되는 것이 이 경제 부분에서 이제 새정치연합이 좀 주창하는 것이 아주 보수 쪽으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프레임이 형성이 안 될 거고 결국 프레임이라는 건 안보 문제인데 그 부분 가지고 정동영 전 의장이 새정치연합에서 그 프레임에서 얼마만큼 성공을 할 수 있을 건가. 결국은 진보 보수가 아니라 결국은 친노, 반노 그리고 또는 호남대, 친노
이제 구도로 가져가려고 할 테고, 정동영 전 의장 쪽에서는. 그리고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이 부분을 정동영 개인의 배신 또는 야권 분열 이런 쪽으로 뭐 프레임을 형성하려고 하겠죠. 문재인 대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관악을 해서 패배하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나 새정치연합의 대응은 이제 정동영에 대한 탈당행에 대한 어떤 배신론, 굉장히 융단 폭격 퍼붓듯이 퍼부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동영 후보는 결국 명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탈당했는데 왜 탈당했다는 그런 반론을 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자기는 진보다, 문재인 대표의 천안함 폭침 발언이다, 또 뭐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 묘소 참배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논쟁이 펼쳐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논쟁은 벌어질 것이다. 예, 이런 예,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아주 뭐 좋아 죽겠다 이런 표정 관리 중인가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3자 대결, 5자 대결에서 거의 대부분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네,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걸 이제 어부질이라고 예, 하죠. 예. 네. 근데 관악을은 지난 1988년 이해찬 의원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야당이 놓친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 새누리당 후보가 1위로 나온 것은 이례적인 거고, 그러나 과연 그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그 당선이 될 것인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구도가 네. 계속 갈 수 있을는지. 근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오신환 후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동영 전 의장이 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야권이 분열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야권이 분열되는 효과가 있죠. 물론 이제 그것이 야권이 더 심하게 분열되면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또 마이너스가 되겠지만은 1차적으로는 상당한 문재인 대표 체제를 흔드는 정도 수준으로까지만 되기를 원하겠죠.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약간 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일꾼론, 오신환 후보를 내세우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역 일꾼론 이런 게 먹혀들지 않게 되면 야당과 야당 후보의 난타전이 펼치면서 상대적으로 좀 손해보는 측면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동영 전 의원 당선될까요? 참 어렵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의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재보궐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조직 동원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관악을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정동영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조직 플러스 알파가 작용한다고 봅니다. 투표율이 재보궐 치고는 꽤 높을 겁니다. 네. 아마 4군데 재보궐 중에 제일 높을 수도 있고요. 과연 여기서의 관건은 저는 호남이라고 봅니다. 관악을에서의 호남 비중은 거의 한 67%라는 비공식적 조사도 있고요. 관악을에서의 그 호남 인구가 호남 출신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신다. 그런 얘기네요. 자, 이제 근거까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임석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예측이나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내기나 도박의 영역이죠. 좋습니다. 내기를 건다면 저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쪽에 걸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보선은 인지도가 높은 후보들이 되게 이기더라고요. 손학규 후보가 한 번은 분당에서는 되고 수원에서는 떨어졌습니다만 수원은 워낙 밭이 안 좋은 것이었고, 안철수 후보라든가 대체로 인지도 높은 후보들이 되더라, 서울에서도. 그래서 저는 될 가능성이 있다 쪽에 걸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예측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정치의 특징은 정당성이 선거 결과에 의해서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정동영 전 의원이 당선되면 그가 출마의 명분으로 삼은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떨어진다면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분란만 일으킨 실패한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 어찌 보면 참 비정한 것입니다. 정치 토크 돌직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